우리 교재 124페이지 앞 시간에 이어서 용역의 공급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면 일반적으로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 시기로 봅니다. 우리가 재화 같은 경우는 인도하는 것이 순간에 일어나죠, 대부분. 근데 영무 제공이라는 것은 청소다 그러면 이제 청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이겁니다. 하루하루 계산해가는 청소도 있지만 이제 월 계약으로 한다면은 한 달 청소가 끝나면은 그게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역의 공급 시기는 기본적으로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 시기로 본다. 건설업의 경우는 기간이 굉장히 길죠.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간 지급 또는 우리가 완성도 기준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결제 방식으로 우리가 공급 시기를 정합니다. 자, 또 용역에서 시설물이나 권리를 대여해주는 그런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경우에는 시설물이나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시설물이나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용역에서도 거래 형태에 따라서 공급 시기가 좀 다른데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중간 지급, 그 다음에 전기나 그 밖에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그런 용역의 공급이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재화의 공급처럼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고, 자, 우리가 전세금이나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여러분 간주 임대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금이다 하는 것은 임대 보증금하고 성격이 비슷하죠. 네, 만약에 전세 5억짜리 상가를 하나 임대를 우리가 주었다. 전세 5억짜리. 내가 지금 임대 사업자라고 보고 5억짜리 상가를 임대를 주었어요. 전세로. 그러면 전세 계약할 때 내가 5억을 한번 받죠.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월세를 받게 되면은 월세 받는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죠. 그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해요. 만약에 월세 100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은 임차인이 11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부가가치세 별도로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세금으로 받아 놓았을 때는 매월 받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세금을 말이죠. 전세금을 금리로 환산해 가지고 이자 소득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 이자 소득을 뭘로 보냐면 임대료로 간주를 해요. 임대료로 간주해서 거기에 10%를 과세하는 것이 간주 임대료예요.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은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임대사업자가 받게 되잖아요. 이것도 전세금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1년에 한 번씩 간주 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을 발표를 해요. 2019년도는 1.8%. 1.8%.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1.8%로 한번 법인이다 그러면 3개월에 간주 임대료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억 곱하기 1.8%. 3개월이면 곱하기 3 나누기 12.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얼마가 세금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억 보증금을 받아놨다라고 하면은 1억에 곱하기 1.8%. 그러면 180만 원. 곱하기 3, 3달치니까 나누기 12 하면은 3개월치는 45만 원이 이게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공급가액.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 아니라 이 45만 원을 뭘로 간주한다?
월세로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거예요. 월세. 3개월치 월세. 그러니까 한 달에 15만 원꼴이네. 한 달에 15만 원꼴. 3개월에 45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 그러면 세금은 얼마예요? 부가가치세는 10%니까 곱하기 10%. 그래서 4만 5천 원. 예. 45만 원의 10%는 4만 5천 원이죠? 4만 5천 원을 3개월 단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우리가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라고 그래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러면 4만 5천 원씩 1년에 4번 내는 거잖아요. 예. 4만 5천 원 곱하기 4번. 1년에 18만 원. 부가가치세 18만 원 내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이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 간주 임대료 이거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볼까요? 항상 법인이면 애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또 개인사업자는 애정신고기간이 없으니까 그냥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래서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역을 말이죠.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았을 경우, 예, 과세기간이 1기하고 2기에 걸쳐 있는 경우 있겠죠. 예, 용역계약을 6월 달에 맺었어요. 그래서 6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아직 공사가 2달 정도 걸린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6월 달과 7월 달에 걸쳐서 공사를 해야 돼. 그러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거죠. 1기와 2기에. 그리고 그 대가는 선불로 받았어요. 6월 달에. 그러면 공급 시기를 1기의 공급 시기로 보느냐? 애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니까 선불로 받았으니까 6월 30일. 1기 과세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이죠. 6월 30일 날 공급 시기로 보고 여기에 대한 세금은 7월 25일 날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는 이제 똑같아요.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을 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위에 거는 그냥 용역인데 여 밑에는 부동산 임대 용역이라고 콕 찍었어요. 예. 부동산 임대 용역, 우리가 상가 건물이나 주거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은 경우라면 월수로 안분 계산한 임대료 그랬네요. 예. 그냥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데 그게 선불이나 후불을 받을 때 월 얼마씩 해서 계산하잖아요. 예. 월 20만 원씩이다. 그러면은 두 달이면 40만 원이고, 예,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럴 때는 애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용역도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6월 달에 받았으면은 6월 30일. 만약에 후불로 받아가지고 7월에 받았다 그러면은 9월 30일이 되겠죠? 7, 8, 9.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그래서 용역의 제공은 과세기간에 걸쳐서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공급한 일반 용역이나 부동산 임대 용역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 시기가 된다.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의 경우는 폐업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이 끝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러니까 폐업을 하기 전에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폐업 신고를 했어. 그런데 아직 그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 공급 시기가 끝난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지 않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이 된 후에 공급 시기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자, 그 이외의 경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네,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간주 임대료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하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래의 장소에 대한 것은 시험에 거의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래의 장소라는 건 말 그대로 거래가 어디에서 거래가 일어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의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그런 재화의 경우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거래의 장소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재화다 그러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그 재화가 있는 장소가 거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용역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를 거래 장소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국제운송의 경우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다. 자, 그래요. 이 공급 지금 여기가 뭐에 대한 거죠? 거래 장소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공부한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했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공급 시기, 용역의 공급 시기. 요게 지금 요 제2절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382페이지로 가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382페이지 가볼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 재화입니다. 광업권, 재화. 주식이 유가증권이니까 재화가 아니죠. 건물도 재화입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는 상품의 할부 판매 과세되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이건 부가가치세가 과세 안 된다고 그랬죠. 포괄적 양도는 근로의 제공, 이거 근로의 제공은 용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과세가 아니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화의 담보 제공, 담보나 저당권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할부 판매. 다음 3번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닌 것은, 이번에는 아닌 것, 과세가 아닌 것,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 1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 안 됩니다. 현물 출자는 과세된다 그랬죠. 판매 장려품을 제공하는 것, 거래처에 판매 장려품을 주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서 과세가 되고,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 용역이라고 하죠. 이런 걸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되죠. 1번이 아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어느 것인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조세물납이죠. 조세물납. 내가 스스로 납부하는 건 아니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공매 처분을 당했다는 것은 내가 자동차세를 안 냈더니
내가 주차해 놓은 내 차를 시청에서 끌어다가 강제로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공매라고 그러죠. 공매.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 자동차 처분한 걸 가지고 자동차세 징수하고 나머지 돈을 나한테 줍니다. 그거 부가가치세 안 냅니다. 조세물납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 절차에 따라 수용 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내가 이 건물이 내 건데, 이거 10억짜리 건물이 내 거라고 볼까요? 근데 여기 이천시에서 여기 창전동 여기에다 공원을 조성한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 포함해서 여기 건물 한 10채를 수용을 했어요. 도시주거환경법, 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강제 수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보상비로 2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파는 걸로 보고 부가가치세 2억을 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팔고 싶어서 팔았나요? 이거는 법률에 의거해서 강제 수용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가 안 됩니다. 보상금 받은 거 그거는 매매로 안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3번 교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 아까 교환 거래는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과세 대상은 3번 교환 거래가 된다. 4번 건설의 무상공급. 자, 건설이 용역이죠.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죠. 과세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죠. 딱 하나.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의 경우에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거. 요것만 과세가 되지. 건설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동산 임대가 아니죠. 그래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음 5번 과세 거래에 대한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랬습니다. 과세만 한번 모두 골라봅시다. 가번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스마트폰을 수입했어요. 수입은 과세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어요. 부가가치세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복리후생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래요. 요건 과세를 한다고 그랬죠. 은행이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은행은 건물, 즉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은행이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은행의 사업은 면세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된 사업에 따라서 이 건물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거래는 가라. 1번이 되겠네요. 6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한다.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죠. 교환거래 과세하니까. 특허권을 양도한다. 특허권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요. 특허권을 임대하면 용역의 공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화의 공급 맞죠. 양도니까. 그러면 3번 건물로 현물 출자를 했다. 현물 출자 과세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봅니다. 4번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를 전부 부담했다면 재화의 공급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건설업은 자재를 부담했든 안 했든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그랬죠. 전부 용역의 공급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재화의 공급을 물어본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건 4번. 4번은 용역의 공급이다. 그 다음에 7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거. 1번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2번 조세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3번 사업자가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안 봅니다. 예. 자, 우리가 이거는 이 경매는요 정상적인 경매가 아니죠. 정상적인 경매. 우리가 정상적인 경매는 이렇게 호가를 불러가지고 매매를 하는 일반적인 그 매매를 말하는 건데 이 경매는 여기서 말하는 이 경매는 민사 집행법에 따라 경매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행관이라고 법원에 가면요 어떤 판결이 나면은 강제로 집을 이제 내가 어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내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피해를 본 채권자가 나를 민사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판을 거칩니다. 그러면 재판을 거치면 이제 내가 돈을 안 줬으니까 지겠죠. 지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 집이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내가 비워줘야 돼요. 그 재판에서 판결이 나면은 아파트를 경매에 붙여가지고 낙찰자가 생기면은 이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집에 그냥 계속 있죠. 그러면 어떻게? 집행관이 옵니다. 집행관이 빨리 나가라고 강제로 퇴거를 시켜요. 자, 아무튼 그럼 좋지 않은 거죠. 민사 집행법에 따라서 경매는 이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세물납하고 좀 비슷해요. 세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세, 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4번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죠. 물론 예외가 좀 많이 있지만.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8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 자,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게 뭐냐입니다. 상가임대 용역입니다. 빌려주는 건 다 용역이에요. 건설 용역, 그런데 무상공급? 이거는 용역의 공급으로 안 본다 그랬죠? 무상공급이니까. 무상공급이니까. 그 다음에 3번. 해당하는 거 찾는 건가요? 예, 해당하는 거면 1번이죠. 1번. 예, 1번. 2번은 해당하지 않아요. 무상이니까. 3번은 고용관계의 근로제공은 용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용역의 수입. 요거 우리 앞에서 설명을 어쩐지 빼먹은 것 같아. 용역의 수입은요. 재화의 수입은 과세를 하죠.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수입은 과세합니다. 네. 재화의 수입은 과세해요.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뭐 핸드폰 같은 걸 산다. 그러면 그건 과세예요. 수입품이니까. 근데 외국에서 용역의 수입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용역을 서비스 받는 거, 그거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아요.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1번만 과세가 되겠습니다. 용역의 수입,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9번.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랬군요.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오케이. 2번.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렇죠. 회계법인이 거래처에 세무 자문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으로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예. 자, 왜 그러냐면은 세무법인이 거래처에 세무 자문을 돈을 받았으면 그건 과세를 하지만 무상으로 공급했죠. 그거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죠. 그래서 공급으로 안 보겠다는 겁니다. 3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에 10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했어요? 수입 아직 통관이 아직 안 된 거 아닌가요? 보세구역이면? 네. 자 일단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설명 수입을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2번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아니죠. 3번 사업을 위하여 타인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입니다. 아니죠. 견본품은 우리가 무상으로 준다 하도 공급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4번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자동차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번은 맞았습니다. 요거 자가 공급에 나왔던 거죠. 과세 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자가 공급으로 보겠다 그랬죠. 자가 공급에서 나왔죠. 4번. 그래서 4번은 옳습니다. 자, 1번이 왜 틀렸냐면요.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었다라는 것은 아직 통관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 직전에 있는 거예요.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것은.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수입이 아닌 것이죠. 4번이 옳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다음은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 맞죠? 장기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이거 틀렸네요. 장기 할부 판매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되는 때가 아니라 인도되는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되어 있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였어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랬네요. 자, 장기 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았죠? 2번, 공급 대가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이거 장기 할부 판매하고 똑같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네,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 이거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 자, 여러분 수출에서는요. 우리가 아까 선적일, 기적일이 이 공급 시기라고 했는데 이 수출은 좀 다릅니다.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은요. 내국, 국내 신용장, 국내 은행이 이것이 수출품이라는 것을 신용해주는 그런 거래. 영세율을 적용해요. 영세율을. 그래서 이것은 국내 거래입니다. 그래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 맞아요. 다음에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무인 판매기 이게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현금을 꺼내는 때라고 그랬죠. 공급 시기는 현금을 꺼내는 때다.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이다. 옳지 않은 것. 자, 현금 판매, 외상 판매, 재화를 인도하는 때 맞죠? 2번. 장기 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죠? 3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의 경우 장기 할부 판매하고 성격이 같아요. 대가의 요거 틀렸네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3번 틀렸어요. 4번은 내국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이거는 선적일이나 기적일이죠. 그래서 4번은 맞았습니다. 다음 14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아직 공부 안 했는데 1번 맞았습니다. 2번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공급 시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 기적일이다. 맞습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예,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 시기 통상적으로 맞죠. 4번 외상 판매의 공급 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아니죠. 돈을 받아야 공급 시기가 아니라 외상 판매든 현금 판매든 공급 시기가 똑같죠. 재화를 인도하는 때. 다음에 15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 찾는 건가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가 언제죠? 예, 틀렸죠? 여러분 조금 전에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예, 과세기간의 종료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에요. 과세기간 종료일.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맞았네요. 2번. 이건 맞았습니다. 네, 3번 무인 판매기는 뭐예요? 현금을 꺼내는 때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폐업시 잔존제한은 뭐예요? 폐업일이 공급 시기죠. 소비한 때가 아니라 폐업일. 그래서 2번만 맞았다. 다음 16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장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공급 장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자, 공급 장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국내 거래인지를 판단하고 과세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 맞습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공급 장소이다. 맞습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가 공급 장소. 맞습니다. 용역의 공급 장소는 용역 제공자의 주소지, 용역 제공자의 주소지와 공급 장소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용역의 공급 장소는 영무가 제공된 장소가 거기가 공급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겠습니다. 다 풀었죠? 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이면요, 이제 부가가치세의 종결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영세율과 면세제도, 영세율과 면세제도부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이면 부가가치세 이론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면 이제 끝나고 목요일부터는 실기로 갑니다. 실기로. 예. 네. 목요일부터 내일 실기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끝나면요. 네.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질문 있는 사람들 남아서 질문하시면 되고. 네. 안녕히 가십시오.